동생이 죽기를 기도하는 금지된 사랑. 저는 이혼한 지 어느덧 3년째였습니다. 그 세월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지만 제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회색 터널 같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허전함이었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 아무 말 없는 집안의 정적,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은 늘 공허했고 숟가락을 들어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구나. 매일이 그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준호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던 동생의 삶이 이제는 시한부라는 낯선 단어와 함께 불현듯 제 앞에 놓인 겁니다. 충격은 컸지만 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건 재수 씨의 존재였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브라질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깊은 갈색 눈동자,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치아가 인상적인 아름다운 여자였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할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밤낮으로 간병하며 지치고 힘들 법도 한데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뭉클함으로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처음 찾아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는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어져 눈빛도 흐릿했고 말소리조차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서 마리아는 의젓하게 남편을 부축하고 간호사와 의사에게 꼼꼼히 질문하며 환자의 상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비처럼 환하게 병실을 채웠습니다. 형님, 자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리아가 고개를 숙이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묘한 따뜻함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재수 씨의 예의 바른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책임감과 한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속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을 깨뜨린 듯 했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제 삶의 한 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길, 복도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낯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걸까? 동생이 병상에 누워 고통을 견디는 와중에 저는 그의 아내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양심은 제게 계속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를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거리에 켜진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사이 저는 온통 그녀의 모습만 떠올렸습니다. 남편 옆에서 굳건하게 버티는 강인한 어깨, 힘든 기색을 감추려는 미소, 고개를 숙이며 건네던 그 따뜻한 인사. 그것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제 마음을 흔드는 파문이 되어 끝없이 번져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수없이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동생의 아내,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될 여인. 그러나 그 금기의 경계 위에서 제 심장은 멈출 줄 모르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갈등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을 때마다 마리아의 눈빛과 미소는 제 마음을 흔들었고 병원을 떠나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매일이 똑같이 공허했던 제 삶은 이제는 또 다른 의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희망인지 파멸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문안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피부치가 아파 누워있는데 형으로서 당연히 찾아봐야 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건 준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형님도 많이 힘드시죠? 혼자 사시느라. 어느 날 병실 복도에서 마리아가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였지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의 걱정을 느낀 순간이었거든요.
이혼 이후 3년 동안 제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 외로운 심장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공허함이 어깨 위에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차리는 밥상 앞에서는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을 때가 많았고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리아 앞에서는 그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깊게 잠든 시간, 우리는 병원 카페로 내려가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브라질에서 살던 시절의 기억,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문화적 충격, 그리고 준호와 함께 보낸 소소한 일상까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무심코 그녀의 눈을 바라볼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될 감정이라는 걸요. 동생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의 아내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는 건 부끄럽고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병실을 떠나 집에 돌아오는 길 수십 번씩 제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안 돼, 이건 죄야. 멈춰야 해.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불길은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는 온통 마리아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모습, 피곤함 속에서도 빛나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이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레는 두근거림이 제게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문안을 핑계로 병원을 찾는 날이 더 잦아졌습니다. 준호의 병세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마리아와 나누는 짧은 대화, 잠깐의 눈맞춤, 그리고 웃음 한 조각이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이건 금지된 감정이다라고 다짐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발걸음은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 두려움과 기대가 뒤엉킨 채로 하루하루가 마치 긴 꿈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연락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들기도 전에 옷을 대충 걸쳐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병실 복도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저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는데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늘 환하게 웃으며 버텨내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그녀의 약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 제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재수 씨가 제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체온이 전해져 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술까지 덜 깬 상태였기에 억눌렀던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구멍에서 불쑥 튀어나온 고백은 제 자신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마리아, 나는 너를. 제 목소리는 떨렸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안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진심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이런 상황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외에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이었고 이제야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느낀 건 단순한 거부감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눈빛 속에는 분명 분노가 있었지만 그 이면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잠시나마 제 고백에 그녀의 마음도 파동을 일으킨 듯한 기묘한 느낌. 그것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준호의 병상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직 기계음만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함, 긴장,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뜨거운 기류가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아 준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마리아에게 향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여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은 넘어졌습니다. 고백은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나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예감이 죄책감 위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준호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길어야 2달, 그것도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얼굴을 2손으로 감싼 채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보아온 강인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남편을 돌보던 여인의 허물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모습에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생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슬픔보다 곧 마리아와 단둘이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비열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의 아내를 향해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금기를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의식을 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마치 삶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 마리아는 눈에 띄게 지쳐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고 손끝은 늘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 곁에서 저는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커피를 사서 병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집에서 직접 끓인 죽을 용기에 담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였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제겐 무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음식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눈빛을 보낼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형님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힘없이 웃으며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꺼내놓은 그 말은 제게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녀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조금은 저에게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병실 의자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대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체온과 규칙적인 숨결을 느꼈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눈물 끝에 찾아온 짧은 안식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순간만은 세상에
저와 그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다. 동생을 향한 죄책감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감정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숨을 거둔 건 새벽 3시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조차 사라진 고요한 시간, 병실 안에는 의료기계의 신호음만 메아리쳤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꽉 잡고 절규했습니다. 준호야, 가지마. 제발. 그 절규는 병실의 공기를 찢어버렸고 저는 그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동생을 잃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지자 곧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 직장 동료, 지인들까지 발걸음을 옮겨왔고 마리아는 상주로서 하루 종일 절을 받으며 장례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은 의연했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본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돌아서면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갈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3일장 내내 저는 마리아 곁을 지켰습니다. 조문객을 안내하고 절을 받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대신해 인사를 했습니다. 상복이 흠뻑 젖도록 땀을 흘리며 장례식장 정리까지 도맡았습니다. 모두는 형이 동생의 장례를 치르느라 힘쓰는 줄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제가 나서서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제 존재의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 마지막 밤, 빈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잠시 끊겼습니다.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향냄새가 공기 속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저 단둘만이 빈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겁고도 아득한 침묵 속에서 저는 결국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부터 좋았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없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람과 혼란이 동시에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너를 지켜주고 싶다. 내 곁에 있고 싶다. 마리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안 돼요. 이건 너무 빨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단호했지만 거기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로서의 배신감,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 그러나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피어오르는 외로움과 흔들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붙잡을 수도, 더 깊이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은 제게 또 다른 확신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면 언젠가는 그녀도 제 마음을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빈소의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향냄새가 더욱 짙게 스며드는 가운데 제 마음속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마리아 곁에 서겠다고. 마이너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저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제가 했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 또한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일부러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애써 외면해도 밤이 되면 불 꺼진 방 안에서 떠오르는 얼굴은 언제나 마리아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던 시장에서 마리아와 마주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녀는 한 달 사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서로 시선을 피하려다 끝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짧은 두 음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 미안함, 외로움,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혼란까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제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한없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품에 안겼습니다.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고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한 달 남짓한 시간, 아직 모든 것이 생생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하는 거야. 더는 외로움에 매이지 말고 함께 살아가자. 그 말이 위로였는지 또 다른 굴레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뒷말을 쏟아냈고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따가운 시선은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져도 서로의 온기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했다고 믿었습니다. 오랜 상실과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숨 쉴 이유를 찾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알았습니다. 이 길이 구원이 아니라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령 파멸일지라도 그 끝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의 눈빛만큼은 뜨겁게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리아 역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